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선두주자 로블록스입니다. 티커로는 RBLX죠.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로블록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걸 두고 월스트리트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뭐랄까 극과 극이에요.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확 올렸죠. 180달러까지 보면서 매수 의견을 냈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벤치마크가 보유로 의견을 내리면서 약간 신중론을 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성장 잠재력이냐 아니면 현재 수익성이냐 이 사이에서 평가가 정말 확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로블록스의 현재 상황, 숫자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보고 또 왜 이렇게 상반된 전망이 나오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을 짚어보면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네, 저희 미션이죠.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명확하게. 자, 그럼 로블록스를 둘러싼 이 흥미로운 줄다리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로블록스 3분기 실적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한데요. 네, 먼저 긍정적인 측면, 빛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볼까요? 이 성장 지표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약 실적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예약 실적이요? 플랫폼 내 가상화폐, 그 로벅스 판매액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로벅스 판매액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나 급증했어요. 19억 2천만 달러. 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70%면 엄청나네요. 그만큼 사용자들이 로블록스 안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 예약 실적도 물론 인상적인데 저는 사실 그 사용자 관련 지표를 보면 와, 이 로블록스 성장세가 진짜 강력하구나 하는 게 더 명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사용자 지표. 어떤 점이요? 그 하루에 한 번 이상 접속하는 활성 사용자 수, 우리가 보통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즈라고 부르잖아요. 네, DAU. 이 DAU가 70% 증가해서 무려 1억 5,150만 명에 달했어요. 1억 5천만 명. 엄청난 숫자죠. 와, 1억 5천만.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있잖아요. 더 놀라운 점은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13세 이상 사용자층. 이 그룹이 89%나 급증했다는 거예요. 89%요? 13세 이상이? 네, 거의 90%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건 뭐냐면 로블록스가 계속 추진해온 그 에이징 업 전략 있잖아요. 아, 네네. 사용자 연령층을 좀 높이려는 거요? 그렇죠. 핵심 사용자를 어린이에서 청소년, 더 나아가 성인으로 확장하려는 그 노력이 이게 진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사용자가 그렇게 늘어난 것도 대단한데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보낸 시간, 그 참여 시간, 엔게이지드 아워즈도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총 396억 시간. 이게 전년 대비하면 91%나 늘어난 수치예요. 91%요. 91%요? 와, 이건 진짜 사용자들이 얼마나 로블록스 세계에 그냥 푹 빠져 있는지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막 늘어나고 참여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네트워크 효과요? 네, 사용자가 많아지고 더 오래 머물면 당연히 새로운 사용자나 개발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선순환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다시 플랫폼의 가치를 그냥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게다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나 또 투자를 빼고 실제 회사에 남는 잉여 현금 흐름, 이것도 각각 100% 이상 증가했어요. 와, 현금 흐름까지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장뿐만 아니라 그 뭐랄까요,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도 아주 탄탄하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양적인 팽창, 이것뿐만 아니라 구매력을 갖춘 연령층 유입이라는 질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눈부신 성장세네요. 이건 빛이라고 할 만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딜면처럼 그림자도 있어요. 네, 수익성 문제죠. 바로 그겁니다. 수익성 문제. 3분기 순손실이 2억 5,700만 달러로 오히려 손실폭이 확대됐어요. 성장은 이렇게 폭발적인데 왜 손실은 커지는 걸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히 플랫폼 운영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 인프라 투자 비용이 늘어난 거고요. 네, 서버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둘째는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 비용이 확대된 거. 그리고 셋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로블록스 생태계의 핵심이 개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유지시 플랫폼이니까요. 네. 이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비용, 우리가 보통 개발자 환급금, 뭐 데브엑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데브엑스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단기적으로 이익률, 즉 마진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 회사에서 직접요? 단기 마진 압박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의 분야의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하나는 플랫폼의 안전성,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 강화, 또 하나는 인공지능, AI 관련 인프라 투자입니다. 안전성이랑 AI요? 네, 예를 들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어린 사용자들도 보호하고 또 브랜드 광고주들도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AI 기술로는 콘텐츠 만드는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도 더 개인화시키겠다 뭐 이런 거죠. 아,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대규모 투자는 당연히 당장 비용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2026년까지는 운영 마진이 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최근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이네요. 월스트리트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포인트가. 현재의 막대한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 확대를 미래 성장을 위한 뭐랄까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느냐, 그렇죠. 아니면 당장의 수익성을 해치는 위험 신호로 해석하느냐, 딱 이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현재의 손실은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투자일까? 아니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골드만삭스하고 벤치마크의 그 엇갈린 시선을 만들어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엇갈리는 시선, 첫 번째부터 좀 자세히 보죠. 골드만삭스의 장밋빛 미래 전망, 목표 주가를 180달러까지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단순히 게임 회사가 아니라 뭐 인간 상호작용 플랫폼이다. 이런 거창한 이름까지 붙였던데요. 네, 골드만삭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그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에이징업 전략의 성공 있잖아요. 네, 13세 이상 사용자 급증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로블록스가 앞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의 크기, 우리가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하죠. 아, TAM, 전체 시장 규모요? 네, 이 TAM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쩌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더 넓은 연령층, 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까지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본 거죠. 그럼 현재의 그 막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요? 단순 비용 증가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로블록스가 지금 안전, 세이프티 하고 AI 분야에 쏟아붓고 있는 그 막대한 투자를 그냥 비용으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미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성장 투자라고 해석하는 거죠. 성장 투자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여기는 안전하구나 하고 안심하고 광고를 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에도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게 새로운 수익원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또 AI 기술 투자는 사용자들한테는 더 몰입감 높은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개발자들한테는 더 쉽고 빠르게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니까 결국 플랫폼 전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금의 적자는 미래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뭐랄까 계획된 투자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거름이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블록스의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분석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자가 반드시 골드만삭스가 기대하는 그런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또 없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신중론도 나오는 거겠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이 바로 벤치마크가 목표 주가는 낮추면서 보유 의견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하고 딱 맞닿아 있어요. 아, 벤치마크요? 네, 벤치마크는 로블록스의 그 장기적인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단기적인 리스크하고 현재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약간 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벤치마크가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지점들은 뭐였나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순손실, 그리고 회사가 직접 예고까지 한 마진 압박. 이게 현실화되면 생각보다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점이고요. 아,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혹시라도 꺾이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아까 말한 그 안전하고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게 과연 계획대로 또 예상만큼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실행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행 리스크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I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 더디다거나 아니면 안전정책 강화가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우려는 뭔가요? 셋째는 현재 주가 수준입니다. 분석 당시 기준으로 113.72달러였는데 이런 단기적인 불확실성하고 실행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판단인 거죠. 아, 가격이 좀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잠재력을 다 고려하더라도 지금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아주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좀 신중한 입장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양측의 논리가 다 일리가 있네요.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결국 로블록스가 가진 그 본질적인 강점, 약점, 그리고 또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상반된 전망의 그 근간을 이해하려면 로블록스의 근본적인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블록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뭐니 해도 압도적인 플랫폼 효과죠. 플랫폼 효과? 네, 이미 수억 명의 사용자와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모여있는 이 거대한 생태계 자체가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구축되면 깨기가 어렵죠. 네. 또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방식, 우리가 UGC,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네, 사용자 제작 콘텐츠. 이 UGC 방식 덕분에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콘텐츠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특히 Z세대 사이에서의 그 막강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그런 강력한 플랫폼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된 것처럼 지속적인 순손실은 명백한 약점이겠고요. 혹시 다른 약점이나 내부적인 도전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수익성 문제 외에도 회사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조직이 좀 비대해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개발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 분배금, 그 대부X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보면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약점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로블록스 앞에 놓인 기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회 요인으로는 역시 아까 강조했던 에이징 업 전략의 성공 가능성.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용자층이 성공적으로 확대되면 광고라든지 브랜드 파트너십 아니면 이커머스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도입할 잠재력이 매우 커지거든요. 아, 사용자가 다양해지면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또 아직 성장 여력이 큰 아시아 태평양 같은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도 중요한 기회 요인이고요. 기술적으로는 AI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게이밍이나 VR,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플랫폼 경험을 더 고도화할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만큼이나 위협 요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경쟁 환경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아, 그렇죠.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마인크래프트나 포트나이트 같은 기존의 강력한 경쟁자들은 당연하고요. 요즘 보면 메타, 구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정말 거대 IT 기업들,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본력하고 기술력을 앞세워서 이 메타버스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다들 노리고 있죠.
이게 로블록스한테는 상당한 위협이죠. 또 전 세계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아, 규제 리스크. 네. 특히 로블록스는 주사용층이 젊기 때문에 이런 규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이것도 사용자들의 소비 심리나 기업들의 광고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아까 로블록스가 안전,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하고 AI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이런 외부 환경 변화, 특히 위협 요인들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대응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통 기업 환경 분석할 때 쓰는 패스텔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률, 환경, 요인을 보는 거요. 네, 파스텔 분석. 이 패스텔 분석 관점에서 보면 그게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투자는 뭘까요? 각국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 강화, 이런 정치적 법률적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AI 투자는 경쟁사들보다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또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이나 경험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결국 로블록스는 이런 다양한 기회와 위협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로블록스를 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까요? 명백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성장과 수익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로블록스를 계속 지켜보신다면 이 줄다리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핵심 지표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지표요. 네, 첫째, 아까도 강조했지만 일일 활성 사용자, DAU죠. 특히 구매력이 높은 13세 이상 사용자층이 꾸준히 증가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성장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니까요. 네, DAU 특히 13세 이상. 둘째, 플랫폼 내 결제액을 보여주는 그 예약 부킹스 수치. 이게 계속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건 사용자들의 얼마나 충성도가 높고 또 돈을 쓸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사용자 성장하고 예약 실적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셋째로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만드는 몰입형 체험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새롭게 시도하는 수익 모델들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지 이걸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게 기존의 로북스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거든요. 새로운 수익 모델의 성공 여부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손실 규모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조정이익, 우리가 보통 Adjusted EBITDA라고 부르죠. 네, 조정 에비타. 네, 이 조정 EBITDA처럼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수익성 지표들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 지표들이 로블록스가 성장이라는 엔진하고 수익성이라는 브레이크 사이에서 얼마나 능숙하게 운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판 역할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딱 맞는 비유네요. 이 지표들의 변화 추이를 쭉 보면 로블록스가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을 좀 치우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로블록스는 미래의 그 압도적인 플랫폼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손실을 감소하고 투자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갈림길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앞으로 로블록스의 주가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게 뭐 제공된 자료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로블록스의 좀 더 큰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확장적인 질문인데요. 자, 현재 로블록스는 Z세대의 놀이터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과연 모든 연령대가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생활하는 보편적인 디지털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혹은 기술적인 장벽을 넘어서야 할까요? 아, Z세대를 넘어서는 보편적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로블록스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